A, B, C로 분류했을 때 A는 교육 안 해도 알아서 주인의식 가지고 풀어나가는 집단이고 C는 아무리 해도 삐딱선 타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에 막 으쌰으쌰 스타일도 있고 조목조목 쪼는 사람도 있고 덕장분들도 계신데 다 공통점이 보면은 B그룹을 A로 움직이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최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형호준 대표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평소에도 온라인에서 자주 뵀었는데요. 저만 듣기 대단히 아쉬워서 한번 모시고서 꼭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형호준 대표님 정말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소개를 그렇게 막 과찬을 하시면 제가.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맥켄지에도 계셨고 삼성전자도 그다음에 삼성벤처투자, IT 테크놀로지 제가 다 아는 기업들인데요. 삽코리아의 대표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두산의 CDO, CIO를 하시고 이제 최근에는 SNI 스페이스의 이노베이션 하는 그런 기업의 대표로 하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굉장히 제가 회사 여러 군데 다닌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맥킨지는 잠깐 한 6개월 그 시카고 맥킨지에 들어가 볼까 하고 이렇게 들렸던 곳이고 사실은 행보는 삼성전자의 12년, 그 다음에 i2 테크놀로지의 9년, SAP 10년, 그리고 두산 4년, 이제 SNI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셨으니까 그래도 SNI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광고를 좀 하시죠, 여기. 이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건물 관리로는 제일 큰 회사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안하시는 회사들이 간혹 건물 관리도 하시기 때문에 외형은 그분들보다 작기도 한데 건물 관리만 떼놓으면 이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아니, 능력이 있으시면 회사를 이렇게 잘 옮기실 수 있는 건가? 아니면은 회사를 옮기면 능력이 뛰어난 건가? 저는 왜 그런 말씀을 여쭙냐면 저는 직업이 평생 하나여가지고 이게 상당히 부러운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저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회사가 바뀌고 유행어가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유행어로 치면 평생 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것 같고요. 또 일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평생 디자인 띵킹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저도 평생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꾸 저를 부르실 때 다른 이름으로 찾으시더라고요. 그 이해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디자인 띵킹, 린, 그 다음에 애자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이 가지 친 가지들이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 버전은 도요타에서 실제 방법은 만들었지만 그 이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못 간 면이 신입사원 시절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풀 방식 또는 린 방식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모든 일하는 방식의 혁신의 어떤 출발점 같이 저는 느껴졌는데 지금 와서도. 근데 도요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실제 고객 소비 컨슈머들이 차를 소비하는 그 속도와 그 다양성에 대해서 소모하는 만큼 동기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생각이 차 한 대 한 대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어떤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하나가 소비될 때 그거를 하나 더 생산해서 중간에 재고도 안 생기고 모든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동기화시키겠다.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완전 싱크로나이즈 되면은 온디맨드잖아요. 그렇죠. 딱 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배를 타고 가야 된다든지 생산을 하는데 몇 시간이고 하루고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타임 페이징을 하면서 최대한 대기가 짧게 또는 품절, 기회손실 이런 게 안 생기게 자꾸 만들어가는 그런 동기화의 철학이 모든 세상의 제품과 서비스에 필요하잖아요. 너무 빨리 만들면 그게 재고고 늦게 만들면 품절이잖아요. 그게 중간 단계 부품에도 그대로 발생하고 최종 완성품 자동차가 유통시장에 가서 딜러들이나 매장에도 쌓여 있을 수 있고 품절이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전제품이든 반도체든 스마트폰이든 옷이든 음식이든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도요타를 배워야 되겠다고 시작했을 때 제가 신입사원에서 배운 동기화의 열망이 그걸 옆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좀 잘하면 매출이 엄청 올라가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회사로서도 처음에 텔레비전, 모니터 이런 거에서 굉장히 그런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이 생겼지? 이런 놀랄 정도로 성공을 하고 그걸 톱 매니지먼트에서 확산을 시키고 또 공부도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는 방법도 구현해내는
이름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PI라고 처음에 지었죠. PI를 방법론을 만들 때는 이름이 그때는 또 PI인데 결국은 디맨드와 서플라이를 동기화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놓고 글로벌 SCM을 디자인한다든지 ERP를 잘 적용한다든지 또 그런 오더 프로세싱이나 심지어는 신제품 개발을 할 때도 그 동기화의 방향을 놓고 이제 경쟁사보다 하여튼 반발짝이라도 앞서면 항상 매출이 일어난 거죠. 몇 년도에 그런 그 시작은 이게 답이다라고 비전을 그린 게 94년이고요. 지금 우리 신세대 들으면 완전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지만 그 94년에 삼성전자가 그 동기화라는 그 내용을 놓고 투비 비전을 그리는 작업을 하고 일하는 방법은 투비를 향해 현재 as is 프로세스를 바꿔나가겠다. 그걸 이제 프로세스 혁신 또는 PI 방법론이라고 그때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PI를 하고 있죠. 그 원래 그러면 물류유통 제조에서부터 그걸 어떻게든지 간에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출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원프로미스 그냥 수요가 생기면 공급이 생기고 공급이 생기면 수요가 생기면 딱 맞는 게 가장 좋지만 사실 그건 어떻게든 짧게 해서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난 근 30년간의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제목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든 린이라 하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간을 단축시키고 온디맨드로 그 수요가 발생시키는 시점에서 서플라이가 발생하도록 남는 재고나 품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열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혁신이나 프로세스 개선을 했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곳에서 이제 전자산업으로 바뀌고, 그런 데서 이제 IT 쪽으로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옮겨오고, 쪽대본이라고 하세요? 갑자기 콘텐츠가 생각이 나는데, 그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왜 해외에서 유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하시는데, 고객의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쪽대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우리가 생태계가 이런 그 연습생들을 대량으로 막 키우고 있지만 그 대량 생산 속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시장 수요의 테이스트를 달라지는 거를 감지해서 거기에 맞는 팀을 만들고 곡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의 어떤 속도가 민첩성이 그 결국 경쟁력인 거죠. 저도 그 생각인데 뭔가 이렇게 규정화돼 있고 고질화돼 있고 뭔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는 것에서부터의 창의성은 나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물론 이제 제품의 완벽성은 있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와우 하는 그런 제품 또는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참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BTS를 양산할 수 있으려면 지금 저는 이미 BTS를 시작으로 양산 체제가 출시돼 뿜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회사가 무슨 YG나 SM 혼자 이렇게 하는 대기업식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 회사들이 기획이나 이 리딩을 해도 생태계 전체가 지금 BTS를 또 만들기를 꿈꾸면서 한쪽에서는 연습생도 길러내고 한쪽에서는 안무를 연구하고 한쪽에서는 촬영 기법 콘텐츠를 이것도 하고 또 이렇게 생태계죠. 애자일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애자일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에는 도요다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모든 창의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일도 무슨 모차르트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뭐 슈퍼스타 K를 할 때 그런 방식도 그렇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나 기획사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결국 집단지성이 팀워크를 내 가지고 BTS든 기생충이든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생태계 협업이 같이 민첩성을 만드는 거고 그때 대화, 소통을 하고 협업을 하는 일하는 방법이 통일될 때 훨씬 효율이 오르죠. 그러니까 그걸 꼭 일하는 방법의 애자일이다, 디자인 띵킹이다를 뭐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 이미 전 그 속에 한국인들의 특유의 그 관계주의 중심의 민첩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뿜어내기 시작하고 있고 기존 한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전 세계가 앞서가는 걸 뺏길 게 많았으니까 그 뺏길 게 많은데 혼자 연구 개발하는 건 미련한 놈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거 성공의 뺏겨야죠.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제 세대는 그냥 뺏기는데 바빴고, 근데 이제 지금 세대들은 스타트업들도 이런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니라 그런 천재성 창작자가 없어도 굉장히 많은 양의 가장 창의적인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게 요즘 MZ세대가 아니라 이제 Z세대.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행동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창의적이라서 저는 놀랍습니다. 그 예전에 페북을 보니까 한국의 대기업이 우리의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물론입니다. 하신 게 그런 맥락이신 거죠. 예, 그리고 민첩성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같은 전자나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민첩성을 갖췄을 때 떼돈을 버는 성장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하고 있는 똑같은 민첩성이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대기업에 빨리 민첩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총수가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또 팀장님들이 밑에 시켜서 명령을 해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디스플린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훨씬 빨랐었거든요. 예, 예전에 혁명하복으로 그냥 해 그러면 쫙 네, 근데 그걸 일사불란하게. 뺏길 때 그렇다는 예. 거죠. 뺏길 때는 답을 아니까 저대로 빨리 만들어라는 데는 그 상명하복만큼 빠른 방법이 없죠. 근데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을지 이거는 답을 몰라요. 심지어 영화 감독도 자기가 이게 정말 히트 칠지 모르거든요. 저희가 히트 치고 나서는 그게 쉬워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답이 없는 세상에서 크리에이티비티는 뭐냐? 생태계 협업이나 양적 공략이에요. 100개를 내놨을 때 성공한 거 한 개밖에 안 되더라도 양적 공략을 막 하는 거죠. 그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할 때 혼자 막 경쟁을 하면 개인주의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 텐데 한국은 생태계를 만들고 나는 안무에 집중할게 이렇게 분업화를 잘하면서 그게 한 기업에서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것도 아닌데 생태계에서 자발적으로 이합집산 해가면서 그 안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도 조직력 있게 작품들을 만드니까요. 대기업들은 뺏기던 일에서 목에 힘주고 내가 최고다라고만 자부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경쟁은 엔터테인먼트에서 산업에서 해낸 것 같은 집단적이고 수평적이고 협업적이면서도 집단적으로 창의적인 그거는 대기업보다 훨씬 잘하고 있죠. 아니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소름이 섬찟한 게요. 예전에 크고 강하고 정말 상명하복에서 빨리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돈도 벌고 기업도 컸는데 요즘은 작고 빠른 것이 더 유행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거대 플랫폼이 좋았는데 요즘은 작은 플랫폼들의 연합이 더 좋은. 그리고 중앙에서부터 이제 분산화돼 가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뭔가 하나의 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마리 큰 고래 상어보다 정어리나 멸치떼처럼 이렇게 민첩성이 생기는 비유를 한 거가 제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까지는 충분한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그 효율이나 민첩성 문제 플러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다이버시티예요. 그러니까 정어리 떼 멸치 떼가 이 큰 고기나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느릿느릿 움직이니까 오히려 위험하고 세상이 바뀌어서 이 다 같이 좌양자하면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 고기 떼가 더 민첩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거에서 이제 하나 더 나가는 게 멸치고 정어리고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똑같은 놈이 수만 마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자세히 보시면 수만 마리가 다 달라요. 그 안에 꼴뚜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거북이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그들이 옛날 90년대 2000년대 방식의 민첩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거 플러스 이 다양성을 다 맞춰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고 매스 프로덕션이 아니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조업 쪽에서는 그게 필요한 거고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게 맞춤형인데 효율이 아니라 엠파티가 훨씬 중요해진 거예요.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기업은 거기에 맞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든 맞춤형이든 잘 하는데 고객을 자꾸 평균화, 이렇게 샘플링해서 여기 세그멘트 정도로 이해해가지고 한 10가지로 집중한다 뭐 이런 정도 정서 가지고는 이 다이버시티의 1대1 마케팅을 할 수가 없죠. 분류라는 말이 식상한 거예요. 한 명한테 그냥 맞추는 거지. 참 그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 이 공급을 하는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또 어렵다는 얘기는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할 줄 알면 삼성전자가 SCM으로 조금 민첩하게 해서 도요타나 삼성전자가 그렇게 했듯이 지금은 그 다이버시티에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쿠팡 아마존이 대량만 했으면 그렇게 독점 못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거기에 보시면은 쿠팡이 끊임없이 교수님이 주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뭔가를 제안하고 있죠. 그렇죠. 완전히 1대1 마케팅이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그게 뭐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도 물론이지만 제조업체들도 심지어 B2B 회사들도 대량 생산으로 표준 제품을 만들어서 이기려고만 하는 회사들은 벌써 도태되고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또 재고나 품절을 안 일으키면서도 어떻게 하면 종류가 다양하게 유지가 되느냐. 이게 이제 새로운 또 수준의 자일이 된 거죠. 참 힘드네요.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고객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맞춰주는 이제 기업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님의 그런 주관을 가지고 세상이 변하고 있고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해 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제안을 하면 이게 조직원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은 이제 그 부류를 세 가지로다가 분류를 하셨어요.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망하는 친구도 있고, 부정적으로 저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보면 그것을 저항하는 친구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콘센서스를 이루면 이제 주도적으로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뭐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질문의 스트럭처를 어떤 뭔가 변화에 대한 방향을 셋으로 분류하기 전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저항. 탑다운 방식에 이게 대한 이미 저항. 고정적으로 프레임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경영을 하면은 사장이나 뭐 톱에서 그룹의 뭐 본부에서 이런 방향의 변화의 니즈를 톱다운으로 내려줘야 그 말씀하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능동적 참여가 있고 그런 분류가 일어나는데 그 분류 이전에 일단 먼저 다뤄야 되는 문제가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내려오느냐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경영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금 채용하고 있는 일하는 방법의 근간이 이제 투비가 그려지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변화 관리든 교육이든 해가지고 밑으로 점점 확산돼서 저항 없이 잘 따라오게 하느냐가 노하우의 핵심이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이 추종자들을 분류하기 전에 먼저 톱다운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려진 그림이라면 벌써 반은 지고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비전을 만들 때 그거를 이제 공감하려면 다큐멘터리를 해서 그 다음에 다 주입식으로 선포도 하고 막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오는 게 우리 거의 대부분의 기업의 형태였죠. 근데 요즘 시대에 맞는 톱 매니지먼트의 이 비전과 리더십 스타일은 그거를 총알처럼 던지면서 굉장히 쌍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수단이나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본인들이 다 주인이 되는 과정을 한번 겪어가지고 만들어지는 비전은 한 100배쯤 파워가 세거든요. 비전이 없는 회사보다는 또 10배쯤 더 있는 회사가 유능한 리더가 공표를 해서 공감하도록 소통을 이렇게 캐스케이드 다운 할 줄 아는 회사가 일단 상대적으로 훨씬 강하지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은 그걸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기가 물리적으로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수적으로 위에는 소수고 아래는 다수인데 또 기능이 다 전문화 분업화돼 있는데 전체 그림을 놓고 얘기하기는 그 전문 부서에 계신 분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의견을 말단 사원도 현장 작업자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그리고 소통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혼자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초안부터도 같이 만들어 나가되 사공이 많거나 막 중구난방이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걸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유 쉐어드 비전이니 무슨 투비 모습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가 그게 첫 반쪽이고 이제 나머지 반쪽은 일단 하기로 한 거 공감한 거를 해내는 게 또 문제잖아요. 그때는 또 굉장히 옛날식으로 하면 막 명령 이제 내려서 막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세 부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류할 것도 없이 명령에서 군대식으로 명령 불복종하면 쏘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그림을 다 투비를 그려놓고 다 컨센서스까지 빌드했는데도 근데 그것도 못하면 이제 반쪽도 못하는 거고 그거를 다 했는데도 실행을 하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관망을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끝까지 관망하는 친구들이 또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 안 해도 딱 감 잡으면 벌써 신기해요. 아니 그러면 그게 임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CEO나 탑에서의 앞에 반쪽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의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지식과. 이게 지금 5년 전, 10년 전하고 또 다른 부분이 비전이나 사업 모델, 뭐 이런 투비 프로세스의 변화가 라이프 사이클이 엄청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자체도 프로세스화해야 돼요. 우리 회사가 업이 뭐냐? 우리 회사가 뭘로 먹고 살 거냐? 이걸 계속 피보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리더십이 정답을 계속 낼 수 있느냐? 헤드는 자꾸 올
올드보이가 되는데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쌍방향적 메커니즘을 프로세스화해서 회사 자체의 사업 모델 비전을 계속 피보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같이. 근데 스타트업에서는 그래도 해요. 조직 사이즈가 그런 민첩성이 크지 있으니까. 않으니까. 근데 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큰 챌린지죠. 그리고 그거는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의 아까부터 말씀드린 반쪽이거든요. 나머지 조직이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또 팀워크를 내고 A, B, C로 분류했을 때 A는 교육 안 해도 알아서 주인의식 가지고 풀어나가는 집단이고 안토프로너들이고 C는 아무리 해도 삐딱선 타는 친구들이에요. 저항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안 바꾸려고 그러고 그게 또 인간 본연에 게다가 그런 사람들이 한 10% 20% 있으면은 이게 제거하면은 될 것 같은 착각들을 또 경영진이 잘 해요. 예. 근데 그 10%를 제거하면 또 10%는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C그룹을 처벌하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하는 회사는 에너지만 괜히 부정적으로 변하고 경영진은 제 생각에는 A그룹은 안 해도 오히려 잘하니까 거기 가서 방해하지도 말고 B그룹을 어떻게 하면 A그룹을 추종하게 만드느냐. B그룹이 귀가 얇아서 눈치 보다가 관망하다가 C그룹이 목소리가 커지면 이게 확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좀 취약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 오랜 경영의 노하우로. 그래서 B를 이렇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더십 스타일에 막 으쌰으쌰 스타일도 있고 조목조목 쪼는 사람도 있고 덕장분들도 계신데 다 공통점이 보면은 B 그룹을 A로 움직이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C레벨의 어떤 리더십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의 문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종 목표는 그 기업의 문화를 만드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뭐 현장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그 문화를 만들 때까지 C레벨이나 CEO들의 그 고통은 참, 제프 베조스의 용어 하나가 있는데, be patient. 그 인내하라고. 말도 저도 100배 공감하고요. 그 대신 말씀해 주신 리더십과 시스템과 문화가 저도 옛날에는 순서대로 일어날 일로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십을 먼저 발휘를 해주고 그 리더십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면 그 결과 점점점 문화가 형성된다. 이 말이 틀린 논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순서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너무 느려요. 동시에 진행해야죠. 동시에. 그러니까 리더십 발휘는 톱 매니지먼트나 소수 리더 그룹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이디렉셔널하게 이끌어줘야 되고 톱다운으로만 흘리는 그런 걸 배제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되지만 시스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사이즈가 크면. 작을 땐 괜찮아도 이게 100명만 넘어가도 시스템 없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스템도 요즘은 많이 고도화된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게 저는 이제 플래닝 쪽 시스템을 되게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대기업이 커지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결과만 보고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도 바쁘고. 다음에 잘하자식 예. 리더십이 돼요. 이번부턴 잘하자, 내년엔 잘하자, 다음 달에 잘하자. 근데 실력이 뛰어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도요타나 SCM이 동기화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잘하자가 아니라 이번 분기에 약속한 걸 확실히 이번 달에 약속한 걸 이번 주에 약속한 걸 확실히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하루 일정 계획도 있고 일주일치 계획도 있고 계획이 있는데 회사도 경영 계획이 있잖아. 근데 계획이 의외로 굉장히 잘한다는 기업들도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지나간 다음에 잘하자로 대응을 해요. 근데 그 사이클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내년에 잘하면 또 잘하면 되니까.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경쟁 그 산업군에서 한 놈이 옆에서는 사이클을 뭐 분기로 하고 있는데 자기는 주로 하는 회사가 생겼어요. 반드시 그 회사가 이기거든요. 신제품 출시가 됐든 아까 얘기한 뭐 재고 품절이 됐건 아이디어를 계속 내는 것도 사이클이 그 리듬에 의해서 막 움직이니까 그만큼 또 빠르다는 얘기니까. 그 민첩성에 의해서 차이는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그걸 하다 보면은 민첩한 문화는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처음에는 무슨 SCM 재고 이런 데만 하다가도 점점 신제품 출시 사이클이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능, 새로 시장을 감지하는 사이클이 마찬가지로 짧아지고 남들 막 1년 연구하고 있을 때 새로운 제품 팍팍 내놓는 거죠. 글로벌리 막 동시에 내놓고.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생기면은 결국 혁신 제품이 어느 회사는 혁신적이다, R&D 투자를 많이 했다. 이게 옛날 사고방식이고 민첩하면 채용해서 새로운 거 자꾸 내놓으면은 어느새 앞서가 있는 거죠.